이런 3분포 시험법이고 충분히 많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얼마 전, 어젠가? 그젠가 분포 시험법이가 사실상 확정이 났는데 3분포는 시험법이가 없는 수준이더라고. 분포 시험법이 장난 아니에요. 현대문법, 고전문법 다 들어가는데 미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문법, 고전문법 다 들어가는데 고전도 중세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근대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중세, 근대, 현대 다 들어가고 거기에 모의고사, 비문학, 세세트 들어가고 또 뭐 많이 들어갔던데? 교과서 들어가고 이러면 똑같은 법이 똑같이 교과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어고 때문에 다른 학교가 전부 시험범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물론 실제로 없는 건 아니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한번 봅시다. 질문이 너무 길죠. 자, 여러분 한 번 다 읽어보셨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학작품, 특히 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뭐게? 뭐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거 제목, 그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야?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니들아? 뭘 알 수 있어, 제목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봐. 뭐가 있을 것 같아? 봐봐 얘들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한대. 그럼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동물이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없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인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네. 누가? 감정이라는 애가 인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이거 감정의 의인화 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이게 가장 핵심이네. 그 다음은 뭐야? 누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형식이므로 어쩌면은 말을 건네는 형식이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의인화됐기 때문에 핵심적인 감정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감정이 될 거라는 거. 그 정도를 일단 잡고 들어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지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작품 굉장히 낭만적인 작품이죠. 자, 첫 줄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나왔네요. 자, 어느 날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당신과 나래. 그러면은 이 작품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봐봐요. 우리가 모든 시는 화자가 무조건 있잖아. 화자가 없는 시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시는 화자가 말하는 내용 그 자체니까. 그쵸? 자, 근데 이때의 화자는요. 겉으로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일칭. 나라는 표현이에요. 그치? 얘는 지금 애초에 대놓고 뭐라고 시작해? 당신과 나라고 시작을 하잖아. 그럼 화자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걸 바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나, 즉 화자가 주의 깊게 보는 대상, 시적 대상은 뭐예요? 당신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아, 그럼 이 작품은 겉으로 드러난 시적 화자인 내가 시적 대상인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작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야? 우리가 날과 씨로 만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씨실과 날실이라는 게 있어. 옷감을 짤 때 이렇게 겹쳐서 짜잖아요. 그치? 그래서 겹치는 실을 우리가 한 줄 한 줄을 이쪽은 씨실, 이쪽은 날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씨실과 날실이라는 거는 반드시 겹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즉 우리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실이 엮어지는 건 옷감이잖아. 지금 옷감을 뭘로 비유한 거야? 꿈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와 당신은 지금 어떤 형태로 만나고 싶은 거야? 날실과 씨실의
내 소망이야. 뭐가? 당신을 만나는 게 나의 소망인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아직 안 만났어. 어떻게 알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 가정을 한다는 거는 아직 이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럼 나의 현재 상황은 어때?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그치? 근데 이 만남이라는 건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겠지. 내가 긍정적인 요소를 가정하는 이유는 뭐야? 내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당신과의 만남을 가정하는 이유도 뭐야? 지금 당신과 같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은 어때요? 당신 없이 혼자 있는 세모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화자의 현재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다는 걸 일단은 알고 들어가야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왔나 한 복에 기다린다면 나는 기다리니 추운 길목에서 하고 문장이 끝났네.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운 바에 의하면은 문장이 끝날 때 반드시 종결어미가 나와야 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거는 문장이 끝났는데 종결어미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우리가 문학에서 시에서 종결어미로 끝나지 않았지만 문장이 끝나는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도치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생략, 그 뒤를 지워버린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명사형 종결인 거예요. 보통 이 세 가지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형 종결 아니고요. 생략 아니고 앞뒤 순서 바꿨을 때 말이 되니까 도치를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 작품은 도치법을 사용해서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표현법의 도치법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요. 그럼 나는 기다릴 거래. 어디에서?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기다리고 있을 거래. 그럼 이게 뭐야? 화자의 현재 상황이겠네. 화자의 현재는 어때요? 춥고 외로운 거야. 그치? 그래서 화자의 현재는 추움이죠. 그리고 외로움, 기다림의 상태인 거야. 지금 이 시험 전부 다 뭐야? 화자의 현재를 가리키는 시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세모로 체크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침묵을 메모한 내용, 침묵도 있어요. 같이 묶여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지금 다 화자의 현재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세모로 엮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준대.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 사람만 할 수 있어. 의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죠? 자, 손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야?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이거는 위로와 화해의 표시잖아. 지금 위안을 준다는 거야. 나의 이런 세모의 상황에서 위안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야. 그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극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겨울은 어때? 춥지. 추운 건 뭐였어 아까? 세모였지. 겨울은 똑같이 세모로 가셔야 돼요.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할, 서리법이죠. 춥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사랑은 어때? 춥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세모가 아니야. 우리 사랑은 뭐예요? 동그라미겠지. 그럼 우리의 사랑은 뭐야? 만남의 결실이겠네. 그죠? 자,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게 뭐예요? 앞에 나왔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치법의 수미상관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완벽하게 똑같은 수미상관은 아니에요. 근데 유사하게 앞구절과 뒷구절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수미상관으로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미상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속성이 반복입니다. 자, 반복의 효과는 제가 늘 강조하죠. 강조, 운율,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 통일성,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수미상관도 어찌 되었든 간에
반복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반복을 통해서 은유를 형성하고 위아래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배치함으로써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 요거 한번 써보자. 우리 세모는 다 찾았으니까 동그라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만난다는 건 날실과 시실로 엮인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하나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만남과 같은 표현은 하나의 꿈이라는 표현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나의 꿈.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은 뭐가 있니? 비단이라는 말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날실과 시실로 옷감을 짜서 한 폭의 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폭의 비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다 더 이상 춥지 않은 뭐가 돼? 사랑이 된다. 즉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 사랑이 곧 결실인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작품은요, 동그라미 세모를 얼마나 잘 나누냐가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부 별 내용 없죠. 그래서 표현상으로 도치법이랑 수미상관 그리고 감정의 의화 요 정도 조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정법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가정법의 효과는 뭐야? 내가 가정을 한다는 건 현재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즉 가정과 현재는 늘 반대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내 현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을 한다는 것이므로 현재의 화자 상황이 어떤지까지 가정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 현재의 화자 상황이 세모하다는 걸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같은 속성의 시어를 골라내고 그거랑 반대되는 걸 다시 동그라미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시의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작품상으로는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품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은 여기까지 하시면 해석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절대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14페이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페이지가 다르죠? 학습활동 두 번째입니다. 학습활동 두 번째 페이지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해석해보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해석해보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방금 제가 해석해드린 거는 외부적인 어떠한 정보를 끌어오지 않고 오로지 시만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시 안에 있는 근거뿐만 아니라 시 바깥에 있는 근거까지 끌어와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거 같이 적어주세요.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입니다. 제가 근데 원래 이거 되게 많이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 특히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입니다. 즉 내가 작품을 감상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감상하냐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오로지 작품만 가지고 해석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작품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작품 그 자체가 절대점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절대론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론적 관점이에요. 오로지 작품 하나만 절대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뜻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작품을 해석할 때 이렇게 작품 안에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외부의 근거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을 쓴 작가에 대한 정보예요. 작가에 대한 정보를 끌고 들어와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야.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작가는 작품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표현론적 관점.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표현은 저기예요. 그래서 작가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 작가는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있었고 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보통 어떠하고 이런 식으로 작가의 특성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요거 색깔 한번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가면요. 작가 말고요. 이 작품이 쓰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왜냐? 문학은 시대를 반영하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반영문적이라는 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쓰인 시기가 일제강점기이므로 이 작품이 쓰인 시기가 민주화 운동 시기이므로 이때 임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작가 시대 다 왔으니까 이제 이 작품을 읽는 독자한테 가야 돼. 자, 독자는요 독자의 생각을 가지고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찌 보면 감상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감상을 남기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해서 포용론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어.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떠올랐어.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한 세 가지는 작품 말고 그 바깥의 정보를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품 해석의 근거가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외재적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 개를 다 묶어서 외재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작품 해석의 근거가 작품의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때? 이건 오히려 작품 해석의 근거가 딱 작품 안에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작품 해석의 근거가 작품의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내재적 관점이라고 해요. 내재적 관점은 절대론적 관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은 말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1호개정 교육과정부터 새로운 말로 바뀌어요, 이게. 자, 어떤 말로 바뀌냐? 반영론적 관점은 그냥 반영한다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읽기.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읽어보자. 다 여기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자주 나오죠. 자, 그럼 이건 뭐야? 표현문적은 되게 쉬워요. 작가의 맥락에서 해석해보자. 이 때문에 그냥 작가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뭐였어? 독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니까 독자 맥락인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다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하나 더 있어.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 작품이 문학의 역사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느냐를 다루는 거야. 그냥 추가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낯설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해석한 거는 절대론적,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지금 학습활동 한번 볼 건데요. 세 가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작품 해석에 요 세 가지 근거를 읽으시면서 어떤 맥락 혹은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건지 찾아오세요. 적어보세요. 제가 물을 받고
알고 풀면 쉽고요. 모르고 풀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아까 봤죠?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소중한 친구를 오래 기다린 경험이 있대. 그러면 독자 개인의 경험이네. 그럼 독자 맥락 혹은 포용론적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나는 왜 시적 화사가 추운 길목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자료를 찾았대. 그럼 뭐야? 적어도 내세는 아니겠네. 자, 시인이니까 뭐예요? 시인에 대한 정보니까 작가 맥락 또는 표현론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인은 원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관한 시를 많이 썼대. 이게 정희성이라는 시인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그럼 당신과 나는 당대 민중이래. 그럼 뭐야? 시대를 반영한 거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추운 길목, 오랜 침묵과 같은 식구도 이 시가 창작되었던 1970년대의 현실을 반영한대. 그래서 이러한 당시에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뜻이죠. 뭐겠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이거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야. 왜냐면은 이 정희성이라는 시인이 쓴 또 다른 작품 중에서 산업화에 대해서 쓴 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산업화와 관련해서 도시 빈민과 관련된 시를 많이 쓴 사람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15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미안. 나한테 있는 페이지랑 달라서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한용운의 나의 꿈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시험 범위 들어가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써있긴 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방금 배웠던 관점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어디에 있냐면 26페이지 10번에 있어요. 26페이지 10번 문제. 10번 문제의 지문에 있어요. 26페이지 10번 문제의 지문에 있어요. 자, 한용운의 나의 꿈입니다. 자, 보시면요. 볼게요, 그냥. 당신이 맑은 새벽에 나무꾼들 사이에서 산책할 때 나의 꿈은 작은 별에 대해서 당신 머리 위에서 지키고 있는 거네. 그럼 이 작품은 누구와 누구? 일단은 아까랑 똑같아. 겉으로 드러난 화자인 내가 나올 거고 내가 지금 주의 깊게 바라보는 시적 대상인 당신이 등장할 거야. 그쵸? 그래서 화자인 나. 이때 나라는 1인칭 표현이 나왔으므로 화자는 겉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상은 누구예요? 당신인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 다음 당신이 여름날의 더위를 못 이겨 낮잠을 자거든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 당신 주위를 떠돌겠습니다. 라는 게 나의 꿈이래. 즉 나는 어떤 상황이든 당신 옆에 있고 싶다는 뜻이죠. 당신이 고요한 가을밤에 그이 글을 볼 때 나의 꿈은 귀뚜라미가 되어서 책상 밑에서 귀뚤귀뚤 울겠습니다. 라는 게 나의 꿈이래. 즉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게 나의 소망.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즉 같이 머물고 싶다라는 게 나의 소망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소망을 표현할 때 사용된 표현 부분 뭐니? 일단은 존댓말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우리 그거를 경어체라고 해요. 문학에서는. 문법에서는 상대 높임이라고 하죠. 경어체라고 합니다. 경어체를 사용하면은 마치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느낌을 줘. 그리고 조금 더 간절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당신이 뭐뭐 할 때 나는 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당신과 함께 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표현법을 통해서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작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봐줘야 되는 거, 아마 중학생 때 배웠을걸요. 한용운이라는 시인은요, 당연히 한 명의 시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승려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한 명의 시인으로서 화자를 내세워서 시를 썼다고 했을 때 그럼 뭐야? 우리는 굳이 다른 데서 끌고 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절대론적 관점으로 가시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였다고 쳐봐. 그러면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을 끌고 들어와야겠지. 그럼 반영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럼 승려는 뭐야? 이 사람의 작가의 개인적인 직업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작가 자신의 정보, 표현론이라는 외제적 관점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해석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세 가지의 입장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인이라는 절대적 관점은 단순히 뭐예요? 그리움의 대상인 거죠. 그리움 또는 함께 하고 싶은 대상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다? 그럼 내가 계속 함께 하고 싶은 당신은 누구겠어? 당연히 나의 조국일 수밖에 없는 거지. 조국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승려라는 어떻게 돼? 내가 찾는 나의 종교의 진리라든가, 불교는 절대자가 없으니까요. 진리 아니면 다른 종교라면은 절대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내가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그 당시 대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을 공부할 때 같이 봐주기 좋은 작품입니다. 한용운이라는 작가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 다시 학습 활동으로 가볼까요? 학습 활동 1번 한번 채워볼게요. 1번이랑 1번만 해봅시다. 학습 활동 1번.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비해 관련된 문제에서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학습 활동 1번. 그 안에 들어있는 1, 2번 문제 다 푸시면 됩니다. 약 3분 드릴게요. 페이지를 알려줄 거라 당장. 본인이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1번.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림에게는 감상하고 시어의 의미와 표현 방법을 시작하실게요. 이거요. 그러면은 8페이지네. 8페이지 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의 다 했죠?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요. 일단은 꿈이랑 겨울이 나와 있네. 꿈은 동그라미, 겨울은 세모겠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자, 꿈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지. 가정까지 하면서 원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향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시적 화사가 지향하는 바고요. 또 시실과 나일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향하는 바, 결실 이런 것도 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비단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겨울은 뭐야? 세모잖아. 우리가 보통 세모는 기본적으로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시적 화자의 시련, 고난 또는 함께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시험은 뭘 써야 되더라? 추운 길목, 오랜 침묵과 외로움 이런 거 쓰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일 첫 번째에 나온 건 가정법이죠. 가정법을 활용해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종결어미를 리로 활용하는 거. 우리 이거 중세국어 할 때 배웠지? 현대에도 쓰이고 중세에도 쓰이는 리라는 말. 이루리 할 때 리라 그랬죠. 그때 리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의 동시에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거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형상화하는 거죠. 리는 기본적으로 의지적 표현이고요. 중세에도 쓰이고 지금도 쓰여요. 알겠죠? 되게 많이 물어본 문제였어요. 중세국어 풀 때도. 자, 그 다음 아이비칸이 있죠. 이거는 뭐 수미상관 쓰셔도 되겠죠. 수미상관이라면은 반복을 통한 운율감, 통일성, 안정 아니면은 뭐 강조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도치법을 썼다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수미상관 선생님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쓸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교과서 범위는 끝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 교과서 외의 범위 같이 나갈 건데요. 같은 작가의 정희성의 저문강의 삽을 씹고라는 작품이랑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작품 같이 볼 겁니다. 당연히 쉬었다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56분이니까요. 한 10분쯤 시작합시다. 8시 10분에 시작합시다. 쉬세요.